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대로라면 6차시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번 시간부터 배울 7차시 수업은 교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가 빨리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온라인 수업 내용 중간고사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수업을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가 정리되고 교실에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스님이 과제 내준 곳에 보면은 이 내용 지금 배울 가설 설정 요건의 내용에 대해서 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설이라고 배웠는데 가설이 뭐였죠? 다른 말로 확실하지 않은 즉 잠정적인 학설, 결론이라고 했었어요. 맞죠? 가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자, 옆에 선생님이 가설을 적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자, 신이 존재한다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의 형태가 있어요. 이게 우리 형식적 요건, 내용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형식적 요건으로 본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원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독립변수. 결과는 이 독립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 즉 가설의 형식적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뭐뭐 한다면 많을 것이다 라는 양의 관계, 우리 비례관계라고 하는데 이 양의 관계로 정리를 해줬어요. 즉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 즉 비례관계다 또는 반비례관계다 라는 이런. 다음 가치 중립. 가설은 하나의 학설이에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연구자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가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면 가치는 개입되어 있지 않죠. 다음 부정어 사용을 지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설은 가능한 긍정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도 부정어는 사용되지 않았죠. 그러면 자, 이 가설은 위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존재했고 관계, 양의 관계를 설정했고 가치도 개입되지 않았고 부정어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른 가설이 아니에요. 왜? 내용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내용적 요건이냐? 크게 두 가지. 검증이 가능하냐? 검증이 필요하냐? 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이 가설은 검증이 가능하지 않죠. 즉 불가능해요. 어느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리 가설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거였고 그걸 학설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가설을 검증해서 확실한 가설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검증이 불가능한 이 원인, 독립변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신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눈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즉 검증이 불가능해요. 즉 검증이 불가능한 이런 가설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만들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 검증이 필요한 가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도 본다면 우리 형식적 요건을 본다면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면 원인이죠.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결과 존재해요. 높아진다면 높아질 것이다. 양의 관계 설정해 놓았네요. 다음 여기에 가치가 개입되지 않았죠. 부정어도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그러면 검증이 가능하냐? 검증이 가능하죠.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뭐 GDP, GNP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1년에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했다. 뭐 3% 성장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우리나라가 1.2%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율로 표시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검증 가능이 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검증이 필요하냐? 자, 한번 봐요.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나라 사람들 소득을 잘 번다면은 성장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돈을 잘 번다는 거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 말 자체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즉, 이 원인은 당연한 이 결과를 가져올 건데 굳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가설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굳이 세워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가설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 두 가지 내용적 요건도 갖추어야지만 제대로 된 가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잘 이해됐죠? 이 내용은 우리 뒷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추가 문제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방법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을 위해서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 것이냐? 두 가지, 추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을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거냐 했을 겁니다. 자, 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먼저 질문지,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자, 많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질문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지법 알죠? 다 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질문 종이라고 생각할 거면 될 거예요. 질문할 종이에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설문조사 또는 급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봤을 겁니다. 그게 종이에 내용을 물어서 질문하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질문지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겠죠? 그러면 응답 자료를 제시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린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자, 1번 소고기, 2번 돼지고기, 3번 닭고기, 4번 생선, 5번 기타, 뭐 이렇게 했다는 질문지를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거 나는 뭐 돼지고기다, 나는 소고기다, 나는 닭고기다, 이렇게 응답 자료를 체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구자가 이제 자료를 모아볼 거예요. 아, 학생들이 1번 소고기의 30%, 2번 잠시만요. 2번 돼지고기의 20%,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수치화가 딱 정리가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질문지를 구성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지를 주고 그게 응답 자료를 수치화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지법이라고 하는데, 자, 질문지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질문지는 구조화, 연구자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구조화된 방법이라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모집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표본 집단은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 1000명이 되겠죠. 맞죠? 우리 학교 송년여고의 급식조사 1000명의 학생이 모집단이 될 거예요. 1000명을 다 조사할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많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10,000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00명을 다 조사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000명의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뽑아낼 겁니다. 우린 그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 모두를 조사한다면 전수조사라고 하고, 표본 집단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은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표본 집단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집단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나는 표본 집단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을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대표성 있게 표본 집단을 뽑은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청소년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1, 2, 3학년이 있는데 2학년만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중학교나 고1이나 고3은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그런 표본 뽑았다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 집단은 반드시 이 모집단 모두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그럼 질문지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자, 장점, 단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자, 우리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1000명의 학생을 조사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0명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 1000명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지. 자, 선생님이 질문할 문항을 만들어서 프린트 첨부 딱 할 거예요. 맞죠? 나누어 주면 될 거예요. 10,000명이라면 10,000부를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즉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쉬워요. 자, 다음 두 번째, 다수를 대상으로 쉽다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얘기도 같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00명을 만약에 한 명씩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한 사람당 5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자, 프린트를 해서 담임쌤한테 나누어주고 담임쌤이 각 반에 가서 조례 시간에 조사를 해서 가져온대요. 1시간 만에 조사 다 끝날 수 있겠죠. OMR 작성한다면 1시간 만에 통계 처리도 끝날 거예요. 즉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다음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까 1번에 소고기 30%, 2번 돼지고기 20%, 닭고기 20%, 생선 15%, 기타 몇 퍼센트. 자, 이렇게 나왔대요. 아, 그러면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 중에 30%는 소고기를 좋아하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아하네. 이렇게 비교하기가 용이하겠죠. 다음 객관적인 연구. 방금 얘기했는데 뭐는 30%, 뭐는 20%, 뭐는 20%. 자, 수치화로 정확하게 나와 있대요. 그러면 학생들의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300명은 30%가 되니까 300명은 소고기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객관적인 연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단점 한번 볼까요? 자, 응답률, 해소율이 낮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질문지를 줬을 때 솔직하게 별로 하고 싶지 않죠. 담임 선생님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질문지를 주면서 이 질문 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대로 응답하려고 안 할 거예요. 또는 질문지를 받았다가도 지나가면서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즉 응답률과 해소율이 낮아요. 다음 문맹자한테 실시가 곤란하다. 우리 문맹자가 뭐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글씨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줘봤자 까만 거는 글씨, 흰 거는 종이, 그것밖에 안 될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죠. 즉 문맹자한테는 실시가 곤란하대. 다음 세 번째, 무성의한 응답이라고 나와 있네요. 무성의한 응답. 아까 위에 응답률 해소율과도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 질문지를 줬을 때 되게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읽지도 않고 1번 체크, 2번 체크 또는 33333, 44444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 많죠. 무성의한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피상적인 정보 획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피상적 뜻이 뭘까요? 겉으로만이라는 뜻이죠. 맞죠? 자, 돼지고기를 20%, 소고기를 30% 좋아한다고 하는데 얘는 왜 소고기를 좋아하고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는지, 얘는 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하는지 그 내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단순하게 몇 명이 이걸 좋아하고 몇 명은 이걸 좋아한다. 이 정도 겉으로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 깊은 내면의 정보까지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부연 설명이, 즉 부연 덧붙여서 설명하는 경우. 자, 질문을 딱 받고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질문 내용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한다면, 자, 질문지를 줬는데
이 질문의 내용을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묻지도 않고 묻기도 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라는 덧붙이는 설명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단점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연구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면접법. 말 그대로 면접. 우리 면접하는 거 알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연구 대상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접법은 질문지법하고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공통점? 질문지법처럼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 우리 언어가 뭐예요? 말, 글, 이걸 언어라고 하죠. 자, 질문지는 글을 통해서. 그럼 면접법은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즉 말과 글을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다음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다른 점이 라포르, 우리 책에는 라포르라고 나와 있는데 라포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하는데, 자, 질문지 한번 생각해봐요. 질문지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죠.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요. 왜? 이름을 안 적잖아요. 그러면 조금 민감한 질문을 물었을 때도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면접법이라면 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감한 질문을 물었는데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내 개인정보가 얘한테 가네. 이거 똑바로 얘기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면 제대로 된 정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죠. 그런데 정서적 유대감,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법에는 정서적 유대감, 즉 라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면접법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우리 질문지법하고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앞에서 질문지법은 양적인 방법, 면접법은 질적인 방법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특징이 조금씩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자, 면접법은 문맹자한테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질문지법은 불가능했죠. 자, 우리 예전 할머니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 말은 하는데 글은 쓰지 못하는 경우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말은 알고 있지만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면접 가능해요. 다음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우리 질문지법은 피상적인 연구만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얘는 깊이 있는 연구. 그래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너는 왜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니? 라고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고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무성의한 응답 감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질문지법은 그냥 3번 쭉 체크, 4번 쭉 체크, 이것도 가능했고 제대로 가다 그냥 버리는 경우도 가능했어요. 근데 면접법은 서로 지금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의 있게 물어보는데 싫어요, 안 해요,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질문지보다는 무성의한 응답이 감소한다 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단점은 자, 시간과 비용이 질문지는 적게 든다라고 했는데 얘는 많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명씩 불러서 너는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하니? 너는 채소가 좋니? 밥은 진 걸 좋아하니? 뭐 어떤 걸 좋아하니? 한 명씩 물어본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당 10분이 소요가 된다고 치면 1000명이면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0분이에요. 10,000분. 시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나죠. 며칠을 쉬지 않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다. 다음 대상자 선정 곤란. 자, 면접법은 누가 대답했는지 확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서적 유대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다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질문지법은 있는 그대로 뭐 1번 돼지고기를 체크했으면 돼지고기를 체크를 이만큼 했네. 소고기를 체크했으면 소고기를 30% 체크했네. 연구하는 자, 사람의 의견은 개입이 전혀 안 되죠. 근데 면접법은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얘가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나의 방식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도 평가도 가능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깔끔한 옷을 입고 면접을 한다면 좀 좋게 볼 거고, 이 사람은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면접을 한다면은 아무리 면접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조금 안 좋게 볼 거란 얘기예요. 즉,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얘기는 사람마다 연구 결과는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화, 우리 일반화가 뭐였어요? 보편화, 법칙화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법칙.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결국에는 일반화가 어렵다라는 게 면접법의 단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지법의 장단점과 서로 싹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배운 질문지법과 면접법, 자, 특징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외워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질문지법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면접법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면접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면서 장단점을 읽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이 내용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합시다.